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차 산업혁명과 지역산업진흥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광주광역시의회 임택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초지능 컴퓨터 시스템이 우리 사회의 많은 현실 시스템과 연결되고 융합되어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큰 변화를 가져오고 특히 산업 측면에서 기존 질서를 완전히 바꿔버린 파괴적인 혁신을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우리 지역이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과연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이를 계기로 광주가 첨단 산업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그러기에 무엇을 준비하는지 이 시간 함께 광주의 미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께해 주신 패널 세 분입니다. 김영주 광주 전남 ICT 융합협회 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일철 전남대학교 생물학과 교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종현 목포대학교 산업협력학과 중점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고 이게 또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논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이제 전문적인 용어를 쓰다 보면 어렵게 생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느낄 수 있는 사례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김영주 원장님, 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이 이제 초지능 사이버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제 이 사이버 시스템이라고 일종의 이제 컴퓨터 인터넷을 말하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능을 갖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네. 기존에도 이제 이런 그 초지능 이런 걸 갖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영어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사이버란 의미 속에 컴퓨터가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한 지도 상당히 오래됐고요. 그 기능이 점점 이제 발전을 했죠. 원래 이제 컴퓨터가 사실은 수리적인 계산을 빨리 한다는 그런 기능을 가진 기계였는데요. 그 뒤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모든 사리가 세상 이치가 결국은 계산으로 또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계산 기능이 워낙 빨리 되고 그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컴퓨터가 계속 발전하면서 우리 인간이 이제 잉태되고 그다음에 태어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지능이 계속 발전했듯이 컴퓨터도 그렇게 발전을 했죠. 이제는 이제 사람의 단계를 넘어서 오히려 사람하고 경쟁하거나 아니면 사람보다 더 추월하는 그런 기능도 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란 핵심에 결국은 컴퓨터가 있는 거고 컴퓨터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 인간의 지능보다는 더 넘어서는 지능까지 갖게 될 것이다. 그런 쪽으로 우리 이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결국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다른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정 교수님, 이제 이게 4차 산업혁명에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이제 초지능 사이버 시스템이 인간과 경쟁하기도 하고 인간을 추월하기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제 산업혁명 아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산업 중에 굉장히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어떤 변화들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바로 사람을 이렇게 추월한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오는 부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 70년대, 80년대에 보면 우리나라 세계 신발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중간에 이제 중추에는 이제 부산에 있는 신발 산업이 있었고요. 거기에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리복 같은 운동화를 생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그 신발 공장들이 전부 중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한 20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가서 베트남으로 또 미얀마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아디다스가 베트남 공장을 폐쇄를 합니다. 베트남도 인건비가 올라갔다는 거죠. 어디로 갈 거냐를 고민했는데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싼 인건비를 쫓아가는 산업인 신발 산업이 이제 한국을 거쳐 중국을 거쳐 베트남에서 다시 인건비가 가장 비싼 국가 중에 하나인 독일로 돌아갔다는 게 저희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아디다스가 베트남에서 가장 인건비가 비싼 독일로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1년에 50만 컬레 정도 생산하는 단위 공장을 하나 만드는데
베트남에서는 600명 정도의 숙련된 근로자가 필요로 합니다. 한데 독일에 있는 공장에는 단 10명만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량에서 벌써 사람으로 치면 거의 600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든 인건비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건비라고 하는 게 이 생산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이후에 이 공장을 가져가려고 하는 제3 저개발국들이 이제 도저히 그런 기회를 탈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 저변에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초진흥이 포함이 됩니다. 600명이 근무하던 거 10명이 근무하도록 로봇이라든지 공장 자동화 시스템,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모두 포함이 되고요. 단순히 생산량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 예전처럼 그 3주 걸렸던 시판입니다. 그러니까 신발 설계도가 나오면 3주 정도 후에 제품이 나오는 형태인데 여기는 단 5시간 만에 제품이 개념이 잡히면 시제품이 그 다음 날도 안 돼서 나오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던 것이 이 제조업의 아주 혁신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곳에 아까 교수님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조업에 대한 초지능이라든지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야말로 이제 우리 산업에 큰 변화를 몰고 온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김일철 교수님, 예.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가 2025년이면 인구의 20%가 넘는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만큼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 왔을 때 인간의 어떤 보건 문제, 건강 문제라든지 의료 산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정 교수님께서 이제 4차 산업이 그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기계들이 그 단순한 육체 노동을 대신했다면 지금은 이제 상당한 판단이 요구되는 그런 지식 노동까지도 이렇게 대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예전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정교한 작업들도 기계가 이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이 보건의료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걸 보면은 이제 특히 그 노령 사회와 관련해 가지고 노인 환자라든지 치매 환자는 굉장히 4차 산업이 이렇게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가지 분야인데요. 특히 이제 진단에서부터 진단, 치료, 그다음에 이제 케어까지 이게 4차 산업 또는 기계들 혹은 로봇들이 이렇게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들으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여러 가지 센서들이 통합돼서 그 노인들의 그 건강 상태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그거를 병원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병원이랑 협진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보통 이제 간병이라든지 간호라든지 이건 거의 인간의 영역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는 로봇이 이런 걸 대신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보건의료 분야가 가장 큰 분야가 4차 산업이 적용되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이라는 로봇이 이제 인간을 대체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진단하고 치료하고 케어하는 과정에서 이제 직접 인간이 하지 않고 이런 변화가 온다는 말씀인데요. 아까 이제 제조업하고 우리 또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변화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므로써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런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장님 그 4차 산업혁명의 이제 변화 중에 지금 그 아마존고라든지 로나이라든지 그러니까 무인 결제 시스템 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이제 이렇게 일단 유통업계에서도 획기적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변화들이 구체적으로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변화할지 좀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네. 뭐 말씀하신 게 바로 아마존 고가 사례가 될 텐데요. 아마존 고라는 것은 이제 아마존이 지금 슈퍼마켓을 그 본사가 있는 데가 이제 미국 시애틀이거든요. 거기 슈퍼마켓을 열었는데 아까 잠깐 그 종업원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이마트 같은 데가 대개 한 150명 정도 그 직원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슈퍼마켓에서는 지금 10명밖에 직원이 없는데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린 노 라인, 노 체크아웃 이렇게 이제 그 매장 안에 붙어 있거든요. 붙어 있는데 노 라인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줄 쓸 필요가 없다는 거고 노 체크아웃은 이제 계산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뭐 아마존의 이제 지금
유통혁명, 그다음에 유통혁명 공룡기업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그 4차 산업의 핵심적인 기술들을 다 이용해서 그러니까 모든 유통의 지금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아마존 고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시어스라든지 K마트라든지 월마트라든지 이런 유통업체들이 아마존 고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매장도 줄이고 직원도 정리하는 뭐 그런 어떤 큰 혁명적인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뭐 아까 잠깐 우리가 뭐 우리 고속도로 나갈 때 하이패스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누구 차량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기술이 워낙 뭐 발달이 뭐 정말 첨단 잘 돼서 기술 발달이 뭐 완벽하게 돼서 그러니까 매장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그러니까 인공지능 인식 시스템이 누군지를 갖다가 정확히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기술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뒷모습을 보든 옆모습을 보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뭐 습관을 보든 구매 행태를 보든 그 누군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뭐 우리 슈퍼마켓에서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코드를 찍어서 이제 다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거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고속도로를 탁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상품마다 우리가 택하는 상품마다 그 바코드가 다 있으니까 그걸 갖다 그냥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카카오톡에서 이제 카카오뱅크를 또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마존이라는 회사에서는 그 고객들의 리스트들이 다 있고 그다음에 금융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제가 들어가서 물건만 집어가지고 나오면 이미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스템들이 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어떤 물건을 집어가는지를 알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계산 나오면서도 다 인식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부분에서 뭐 어쨌든 지금 앞으로는 우리나라에도 사실 그런 그 현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우리 이제 문화가 바뀌었다 뭐 그런 쪽 이야기했는데 요즘 혼족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제 혼자서 뭐 모든 것을 나 홀로 해결하겠다는 그런 문화가 그러니까 이제 아마 4차 산업혁명의 또 하나의 어떤 의미에서는 뭐 좀 부작용이랄까 아니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을 망라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유통 형태가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아마존 고고 결국은 그런 것을 갖다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앞으로 얼마나 세상이 더 급속하게 바뀔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뀔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원장님 이럴 수도 있겠네요. 마켓에 원장님이 들어가면 원장님 얼굴 딱 인식해서 저분이 오늘 뭘 사러 왔구나까지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보면 냉장고가 알아서 다 주문을 해주게 됩니다. 예, 오늘 냉장고에 뭐가 비어 있으니까. 그렇죠. 냉장고 인식해서 우리 주인은 이제 뭐 일주일에 우유를 몇 개 먹는데 우유가 지금 재고가 없다 그러면 냉장고 알아서 이제 바로 온라인으로 다 주문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사람 별로 할 일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교수님 이제 아까 제조업의 변화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제품의 생산이라든지 이제 제품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후에 이제 공장의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조업에서 어떤 장비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제품이 있고 그 스마트 제품을 생산하는 스마트한 생산이 있고 그 스마트한 생산 제품을 판매한 또 스마트 판매가 있고 그걸 또 AS에 주는 스마트한 또 사후 서비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한 예를 한 들어보면 예전에 그 공사 현장 같은 데서 장비가 고장이 나면 국산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품을 하나 들어오는데 며칠에서 한 달씩 걸려서 공사장이 서는 경우들 또 공장이 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재작년에 닛산 자동차에 있는 일본의 닛산 자동차를 견학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수천 명이 일하는 공장이 전부 다 하루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도장 시스템에서 기기가 하나 고장이 났는데 그거 하나를 고치지 못하니까 온 라인이 서서 하는 거죠. 하나의 문제가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캐터필러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포크레인하고 그 중장비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기업인데요. 이 캐터필러는 수년 전부터 이 제품에 전부 다 센서를 달았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이야기하신 센서, 이 센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장비에 센서가 각 부품마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의 상태를
그걸 모아서 장비에 있는 조정하는 사람이 보기만 이것이 본사까지 위성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본사 또 이걸 가지고 있는 소유한 회사 또 관리하는 중간 책임자가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으로 이 장비의 상태를 전부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료량이 부족하다, 오일이 부족하다, 오일이 올라가서 뭔가 이 부분은 좀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지 보수비를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산업들은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서비스를 해주는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사후 서비스가 아니고 사전 서비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처럼 닛산 자동차가 어떤 부품 하나 때문에 온 공장이 서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사전에 어떤 문제가 징후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가전제품, 아까 냉장고가 주문하는 친구가 스스로 진단을 해서 나는 어떤 부품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서비스 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그 부품을 가지고 와서 교체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유지하는 업체들도 그렇고 또 생산하는 업체들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스마트하게 그걸 대처할 수 있도록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 항공사인 보잉사라든지 이런 데도 3D 프린터로 생산을 하는 어떤 스마트한 생산뿐만 아니라 그 소모라든지 아니 어떤 부품의 상태 이런 것들을 거기도 전부 다 센서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중장비 말씀하셨는데 센서를 부착해서 사전에 고장 여부 차단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네. 정비업체 일하신 분들 일감이 없어질 거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경우도 우리가 관리할 때야 이분의 자동차의 부품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미리서 갈아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제품 고장률도 훨씬 줄어들면 네. 그런 부품을 만드는 공장의 일감들도 줄어들고 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럼 상당히 일자리가 이제 준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4차 산업혁명 되면 일자리가 많이 줄 것이다.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자리가 상당히 준다는 데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렇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공포감이 존재를 합니다. 저도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직업에 관련돼서 지도를 합니다. 학생들 오면 제일 두려운 공포가 그럽니다. 제가 이걸 취업을 했는데 이 직업이 오래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물론 출연을 할 수 있고 많은 전문가들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제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 아디다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아디다스가 독일로 가고 올해는 미국에다 공장을 세우고 내년에는 일본에다 공장을 세웁니다.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면 굉장히 인건비가 비싼 나라이고 그러나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기업들은 인건비가 싼 것이었다면 이제 제조업의 입지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로봇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안전적인 전기를 공급한다든지 물류망이 원활하다든지 또 종업원들이 거기에 생산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이 좋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공장 입지가 선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공장에서 없어지는 만큼의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공장이 농업에서 보면 농번기가 지금 농번기입니다. 별을 베는 한참 바쁜 시절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농번기라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기계가 다 하고 심지어 길가에 별을 널던 풍경이 2, 3년 전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에 관련된 문제는 너무 공포심을 갖지 않고 우리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공포에 쌓이는 순간 우리가 패배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틀릴 수 있다는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잠깐 제가 그런데 결론은 지금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일자리 추세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앞으로 일자리 전체적인 이제 이게 숫자로는 반드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보다는 월등히 아까도 이제 예측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독일의 경우를 보시면 대개 보면 독일은 지금 이제 연간 근로 시간이 우리보다 한 60%밖에 안 됩니다. 1,500시간 정도고 우리가 2,100시간 정도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독일의 아디다스 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디다스 공장에서 이제 일자리가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2,100시간을 일을 하지를 않고 예를 들어서 1,500시간만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일을 갖다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이 돼야 되냐 하고 이제 미래 학자들이 예측을 하냐면
결국은 일자리를 나눌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공포 그것이 아니고 그 일자리를 적절히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문제. 그러면요, 누가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냐 하면 결국은 기술이 뺏어가는 거죠.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이 뺏어가는데 그러면 그거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돈을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만든 그러니까 생산한 부가가치를 갖다 우리 인간들이 일을 안 하고도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뭐 그런 쪽에서야 아마 혁명적인 또 우리 뭐 시스템의 변화나 우리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해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3차 산업혁명까지 진행해 왔지만 사실 일자리 또 새로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역사는 또 발전해 왔던 것 같습니다. 김일철 교수님, 이제 아까 그 보건의료 분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 그 원장님께서 앞으로 2050년 되면 130세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셔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그렇죠. 그렇게 오래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획기적으로 이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게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4차 산업 의료 관련해서 지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크게 한 진단, 치료, 그다음에 이제 간호 이런 분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진단에서는 아마 여러분 다 미디어를 통해서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만 그 암을 진단하는 왓슨이란 그 시스템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의사들보다 더 정확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들도 의사보다 더 신뢰도가 높다고 합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은 그 암을 진단할 때 현재까지는 의사가 했다면 앞으로 이제 로봇을 통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근데 이런 게 지금 현재는 이제 암 분야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데 앞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질환들을 이렇게 그 4차 산업을 적용한 그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요즘 그 웨어러블 기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트만 입으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진단을 쭉 해주는 거죠. 그리고 영화에서 보면은 이게 약물을 딱 하나만 먹으면은 이렇게 치료돼. 거기까지는 아직 이제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진단 분야에서 앞으로 획기적인 그런 발전이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이제 치료 분야인데요. 이제 치료에서는 현재는 이제 그 로봇 수술이라는 거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전에는 인간이 다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째고 꼬매고 했던 것들을 상당 부분 이제 기계가 많이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지금 이게 광범위하게 지금 확장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이제 더해서 이제 원격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완도에 있는 섬에서 환자가 생기면 그 기계에 가서 딱 그 수술대에 가서 누우면은 광주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면은 로봇이 이제 그 의사 선생님 지령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아주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적용 분야도 훨씬 늘어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간병이나 이제 이렇게 간호 분야인데요. 현재는 이제 특히 이제 노령 환자와 관련해서 혹은 또 치매 환자와 관련해서 지금 간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거를 해결하는 게 국가적인 상당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간병 문제에서 우리가 4차 산업을 적용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환자 상태를 이렇게 체크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환자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치매 환자나 아니면 이제 심각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의사 표현이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환자들까지도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렇게 간병할 수 있는 간병이 쉬워지는 거죠. 지금은 사람이 전적으로 의존했다면 요즘 기계를 의존해서 훨씬 정확하고 쉬워지고 또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간병 로봇이 만들어져서 사람을 상당 부분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에서도 이제 현재는 이제 암을 진단받으면은 항암제를 투여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이제 항암제를 일부는 지금 유전자 정보를 토대로 해서 좀 더 맞는 잘 맞는 그 항암제를 이렇게 치료하게 되는데요. 아직 많은 암에 있어서는 아직 그게 안 돼서 트라이얼 앤 에러로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항암제를 테스트하게 되거든요. 앞으로는 좀 더 그 유전자 정보를 방대하게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정확한 항암제를 이렇게 골라주는 AI 시스템이 그런 상황에 되면 이제 치료가 정확해지고 굉장히 그 효율적으로 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발전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제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암 같은 경우에 이제 진단율이 훨씬 세밀해지니까 이 오진율을 줄이고 그래서 그 초기에 발견해서 즉각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말씀이고요. 이제 간병 말씀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우리 사회의 큰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아까 로봇이 이제 간병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사전에 이제 그 알아내서 이제 대응해 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의사라든지 간병인들 이제 직업을 많이 잃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이런 문제는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로봇이 기계가 간병을 대신한다 하더라도 이 환자하고 환자 가족의 정서적 교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꼭 로봇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분야인데요. 그래서 현재 이제 그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의 정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4차 산업 때 아까 일자리 문제가 나왔는데요. 예. 그랑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 제조나 아니면 육체 노동 같은 그런 일자리는 많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고요. 좀 반복적이고 이제 그렇죠. 예. 근데 여전히 앞으로 이제 새로 또 이제 창출될 수 있는 분야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려운 육체 노동이 필요하거나 힘이 들고 이런 것들을 기계가 대신한다면 사람은 좀 더 이제 그 정서적인 분야에서 도와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음악 치료라든지 미술 치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편안함을 준다든지 이런 직업은 더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공대가 인기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인지과학이나 사람의 감성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분야나 아니면은 뭐 예술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앞으로 새로운 직업이 많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자리 문제에서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앞으로 자꾸 생겨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근데 실제로 이제 뭐 요즘 TV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인간이 그렇게 치매에 놓인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정말 자기의 뭐 참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걸 다 감수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뭐 도와준다든지 뭐 케어를 한다든지 이런 게 정말 얼마나 가능할까? 그래서 이제 오히려 로봇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로봇이 훨씬 더 치매 환자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보도도 지난번에 나왔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김윤철 교수님께서 뭐 우리 생물 쪽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그 장기 그 뭐 요즘 3D 프린팅을 가지고 장기까지도 이제 프린팅을 한다,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제 아마 뭐 제 생각에는 130세 건강하게 산다는 기준에서 또 뭐 장기를 갖다가 이식한다든지 뭐 심지어는 이제 뭐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정말 인간이 죽지를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뇌 과학도 발전해서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뇌 기능을 갖다 그대로 뭐 남겨놓으면 그게 뭐 신체가 원래 태어날 때 내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은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내 것이면 결국은 영원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까지도 우리가 상상이 가능한 뭐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세 분 말씀 들어보면 제조업, 보건, 의료 분야 다양한 분야에 이제 큰 변화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이게 이제 그 동안에는 노동력이 인건비가 싼 경쟁이었다고 한다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제 산업의 경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 차원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함으로써 우리 지역 산업이 더 발전하고 커질 것인가가 이제 결국은 그게 과제일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광주시의회에서 우리 교수님들께 이제 영역과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이제 영역을 의뢰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정 교수님,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안들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제안들이 있었습니까? 네. 제안의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짧게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이제 현재 지금 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공장 같은 경우는 70%가 자동화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금융센터 같은 건 100% 24시간 돌아가는 자동화 시스템에서 지금 우리가 외국의 스마트 사례를 드렸습니다만 스마트 팩토리에 있어서 광주도 굉장히 본받을 만한 공장이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들은 워낙 스스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 스스로 맡겨두면 될 것 같고요. 그 필요한 게 중소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광주에 있는 광산업이라든지 에너지 관련 뭐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라든지 가전, 금융 이런 업체들에 대한 그 지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한 4가지 단계 정도가 있습니다. 기초 단계에서부터 중간 1단계, 중간 2단계, 고도화 단계 이런 단계가 있는데요. 서울이라든지 외국 사례들을 보면 기초 단계만 해도 한 30% 정도의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기초, 중간 1 정도까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급하게 이런 지원 센터들이라든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특히 우리 임원님께서 많이 쓰셔야 될 게 중앙부처의 예산 같은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지난 두 정권 때 뭐 그렇습니다만 연구개발 특구라든지 각종 지원 센터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문화산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뼈대만 남아 있기 때문에 살을 채우는 작업들은 좀 정치권이나 지역사회가 함께 놔둬주셔야 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구개발이 필요하겠습니다. 스마트 제품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연구개발 역량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광주가 지금 많은 자원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라든지 전자부품연구원, 그다음에 뭐 광기술원 등등 여러 기업들이 존재를 하고 기관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그다음에 세계적인 역량을 가진 광주과기원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역 기업하고 잘 밀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사례를 보면 독일의 그 프라운호프 연구소가 한 65개 정도가 전국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 하나하나가 세계적인 역량들을 발휘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인력들은 더 좋은데도 그런 시스템 구조가 사실은 좀 맞춰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좀 이런 기관들이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재개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력 양성 부분입니다. 결국 4차 산업은 말씀드렸지만 이제 싼 인건비가 아니고 고도화된 또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또 숙련된 노동자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우리 대학이 풍부히 있지 않습니까? 이 풍부히 있는데 좀 더 이 4차 산업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는 구조로 좀 대학들이 좀 더 자구적인 노력들을 기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교수님도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게 이제 부를 어떻게 분배할 거냐는 문제, 심각한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극도로 자동화된다는 측면인데 그러면 이제 노동력이 배제된다는 측면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신산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긴 기간 동안에 재교육을 시켜서 4차 산업에 맞는 인재로 다시 재교육을 시키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루어내는 거버넌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조라든지 기업 또 지역의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지 또 관, 의회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서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교수님 말씀은 어쨌든 연구 개발 또 인력 양성 부의 분배 문제를 어떻게 제도할 거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은 경우는 광주 10분만 아니라 대학 연구기관, 기업 이게 잘 이렇게 협력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일철 교수님, 우리 이제 시의회 이렇게 연구용에 제안을 하실 때 우리 광주가 고령 친화 산업을 특화해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제안들을 해주셨더라고요. 특별히 그 부분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 광주가 고령 친화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한 3가지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광주 전남이 제일 먼저 초고령 사회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먼저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면한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그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이 굉장히 유서가 깊고 또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 산업을 특화하기가 굉장히 좋은 여건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광주가 그 전에 지금까지는 그 산업 발전 시대에 조금 낙후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남대학교나 광주과학기술을 필두로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그런 연구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의료 기술 분야 혹은 고령 사회 대처를 제가 잘한다면 좀 시장을 리드해 갈 수 있겠다. 또
그 세 번째 중에 한 가지는 저희가 사실 광주가 그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주택 산업 분야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광주가 이 4차 산업을 잘 적용하면 굉장히 좋은 산업을 창출할 수 있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택 산업이 우리 그 GDP 총 생산량의 15%를 건축 분야가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고령 친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는 우리 지역만 이런 대비를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이 더 이런 점에서 세밀한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용조 원장님, 네. 그 제안에 상당히 좀 재밌게 보였던 게요. 네, 네. 우리가 이제 광주가 자동차 그 산업을 굉장히 지금 중요히 하면서 네, 광주행 네. 일자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네. 또 우리 광주를 문화도시라고 이렇게 이끌고 있는데요. 네, 네. 이 영역에서 이제 제안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 산업하고 문화 산업을 연계하겠다. 예, 예. 그래서 얼른 이게 무슨 말일까 네,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 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2002년도에 이게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생기고 거기 제가 원장으로 이제 왔습니다. 그때부터 사실 문화산업이라니까 지역에서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화나 예술은 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사실 없었거든요. 노는 거라는 그런 개념이 강하죠.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돈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제 그거는 그야말로 참 배고픈 그런 분야고 먹고 살기에는 참 어려운 분야다 이렇게 이제 다들 이해를 하셨죠.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 그 한류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더군다나 이제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산업 굉장히 그 정말 중요한 산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에서 과연 그런 데 대한 역량 결국은 이제 비빌 언덕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자동차 산업도 기아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의 전략 산업이 됐고 그리고 제가 와서 기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결국은 문화 부문에 예술 부문에서 우리가 이제 브랜드가 있잖아요. 응?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외국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지역을 예향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데서는 절대 뭐 반대를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초적인 역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그런 역량을 어떻게 산업화할 것이냐는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이라는 게 이게 또 갑자기 혁명적인 그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컨텐츠에 관한 그러니까 뭐 영화나 그다음에는 뭐 드라마나 뭐 게임이나 뭐 또 음악이나 뭐 공연이나 할 것 없이 이쪽에서도 이제 4차 산업에 대한 기술이 그쪽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우리 지역에서 그러면 어떤 산업을 해야 될까 하는 쪽에서 이제 보면 아까 우리 지역에 이제 기존 그나마도 비빌 언덕에 있는 게 이제 자동차 산업, 문화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쪽에서 이제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결국 이제 지금 그 뭐 스마트 카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자율주행 자동차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무인 자동차를 하든지 앞으로 추세는 지금 보시다시피 자동차가 사실은 운전자가 굉장히 신경을 쓸 수 없는 정도의 내용도 인공지능이 사실 알아서 해주는 예를 들면 이제 주차도 요즘 뭐 우리 집사람도 주차를 잘 못합니다만 이건 자동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차 간의 그 간격 유지도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지금 인공지능이 다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런 그 자율주행 자동차나 스마트카나 커넥티드카나 뭐라고 부르든 간에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말로 어디 가자, 뭐 제일 빠르게 가자, 아니면 뭐 고속도로 통행료를 안 내는 대로 가자. 그 말만 하면 그냥 자동차가 아주 안전하게 이제 목적지까지 뭐 데려다 주는.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차가 필요 없는 말하자면 카쉐어, 그렇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차가 아니라도 이거 부르면 바로 이제 와서 대기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럼 그동안에 뭐 하냐 이거죠. 지금 보시면은 길거리 가다가도 전부 스마트폰 다 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하철 타면 다 이것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나중에 내가 뭐 그야말로 내 차를 타더라도 그러면 빌려서 타더라도 공유카를 타더라도 결국은 그 이동하는 시간에 뭘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이 시장 쉐어를 어떻게 이제 보느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뭐 표현이 있는데 결국 인포테인먼트 그러니까 정보하고 그러니까 인포테인먼트니까 엔터테인먼트 네. 그러니까 여가 아니면 뭐 그런 쪽에 이제 산업이 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속에서 그 짧은 기간의 특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제 휴대폰을 자동차 안에서 봐도 되지만 이제 그 뭐 구태여 큰 화면이 있다 그러면 왜 이 휴대폰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큰 화면으로 이제 우리가 그 한 20분, 1시간 동안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회사별로 그런 것들을 다 기술적으로 다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콘텐츠 특징도 다 지금 현재 새로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내용적으로도 많이 이제 다양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표준화 문제, 그죠? 그걸 갖다 어떻게 하나를 갖다 개발하면 어느 차에든지 다 적용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런 표준화 문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쪽에서 이제 아무 컨텐츠나 아무나 쉽게 접근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제도적, 법적으로 어떻게 그걸 갖다가 규제를 하고 아니면은 뭐 육성을 할 것이냐 그런 쪽에 이제 어떤 부분 그리고 이제 컨텐츠 균형을 또 만들었을 때 그 최적의 시장성이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컨텐츠가 어떤 거 있을까? 그 개발했을 때 이제 실증하고 인정하는 문제 뭐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조금 전에 또 이야기했지만 반드시 이제 그런 분야가 또 새로 생기면 사람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교육 훈련하는 문제 그런 쪽에서 우리 지역이 조금 더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또 앞서서 준비를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제 그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역이 그래도 비교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이 문화예술 산업을 융합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융합인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라고 하는 게 이제 무인 자동차가 됐을 때 네. 이동을 할 때 그 시간 내에 네. 자동차라고 하는 그 안에 공간이 문화 여가를 즐기는 공간, 인간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이제 공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까지 가는 시간에 볼 수 있는 영화, 네. 아니면 20분 단위로 움직일 때 영화,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만들고 이제 네. 이런 산업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예. 그만큼 그러면 우리 광주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마무리돼 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세 분께서 토론의 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족했던 부분이라든지 아까 일자리 문제도 나오고 이제 산업 분야에서도 노령 친화 산업과 제조업 분야, 자동차, 문화사업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추가하시거나 또 새롭게 어떤 제안을 주실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종인 교수님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는 약간 의견들을 나눴는데요. 이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마무리 겸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강론을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는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지금 광주가 상당히 이제 위기에 처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기회가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한미 FTA 지금 재협상 중인데 기아자동차가 광주 제조업의 한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연관 산업까지. 그런데 작년 한 50만 대 생산해서 한 12만 대 정도를 내수로 하고 38만 대 정도 수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미 FTA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냐는 우려가 좀 존재를 하고요. 삼성전자 또 베트남 이전 통해서 영향이 오지 않을까 하는 위기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전이 돌아와서 에너지밸리 1차, 2차 산업들을 좀 추진하면서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또 유입되는 요인도 있습니다. 결국은 4차 산업이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진다, 일자리 먹는 공룡이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 두려움을 없애는 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시급한 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두려워서 이걸 늦춘다고 한다면 당장에는 따뜻할지 모르지만 뒤에 굉장한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광주가 지역 차원에서 4차 산업에 대한 논의를 좀 활발히 하고 또 지역의 제조업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의회나 또 시나 또 연구기관 또 학계가 같이 머리를 싸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주 원장님 정보 쪽 전문가이신데요. 마무리 말씀 해주십시오.
네, 처음 그 4차 산업혁명, 뭐 우리 광주시에서도 정말 관심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히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그 시장이 완전히 열리고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내가 다른 나라보다 무엇이 앞서느냐, 더 잘할 수 있느냐 그런 쪽에서 이제 해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지역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만의 뭐 우리끼리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제일 큰 그 과제가 뭘까 하면 우리 지역의 역량을 갖다가 한데로 합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쪽에서 이제 뭐 특히 뭐 우리 지역에서 사실 광주 전남이 뭐 또 이슈 때마다 이슈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의견이 다르고 그런 게 있는데 뭐 그런 것을 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갖다가 어떻게 모을 수 있느냐 그런 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의 한전이라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어떤 기관들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역량들을 우리 역량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지역 전체로서 그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에너지 산업에 관련해서 이런 자리가 또 한 만들어졌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일철 교수님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아까 일자리 문제랑도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 시대에 이제 그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항상 모든 위기는 또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4차 산업을 저희 광주에서 정말 기회로 삼아서 저희가 앞서 나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4차 산업에 관련된 그 핵심적인 기술들 이런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이 어차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융합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융합도 아까 우리 김영조 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기반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잘 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분야를 잘 선택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자동차, 헬스케어 이런 쪽 분야가 저희가 강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쪽 관련 이제 산학연 연구하신 분들을 다 모여서 저희가 논의를 좀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른 지역도 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여기서 앞서 나가려면은 이니셔티브를 빨리 쥐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가 빨리 움직여야 되고 또 정말로 이렇게 토론을 이렇게 자주 하고 이렇게 심도 있게 해서 저희가 빨리 뭔가 작품을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학계에서도 필요하고 특히 의원님 같은 정치하신 분들이 굉장히 리더십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주가 그런 면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초지능, 초연결, 대융합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앞에 이미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큰 변화를 이용하여 지난 수십 년 오랜 낙후로 인해 취약해져 있는 호남의 산업 기반을 혁신하고 도약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실망 속으로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KCTV 특집 토론 이미 우리 삶에 다가와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아보고 광주 지역 산업의 첨단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오늘 토론한 여러 가지 제안을 기반으로 각계가 노력하여 차근차근 기반과 성과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